차가운 빗줄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길 사이로 찢어진 원피스 자락을 움켜쥔 한 여자가 맨발로 질주하고 있었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다. 한서윤은 터져나올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으로만 내달렸는데, 발바닥이 깨진 유리 조각에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고통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몇 시간 전 서윤은 의붓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엿듣고 말았다.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진 그가 이른이 다 된 상조그룹 회장에게 자신을 팔아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빌미로 자신을 올가매던 그들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마저 헐값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서윤은 치가 떨렸다. 그녀는 그 길로 창문을 넘어 도망쳤지만 곧바로 이를 알아챈 의붓아버지의 경호원들이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었다. 골목을 빠져나온 서윤은 왕복 8차선 도로변에 멈춰서서 절박한 눈빛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살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시야는 흐릿해져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지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신호대기 때문에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서윤에게는 그것이 택시인지 자가용인지 혹은 누구의 차인지 판단할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저 차에 타지 않으면 곧 따라붙을 경호원들에게 잡혀 끌려갈 것이라는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서윤은 젖먹던 힘을 다해 검은 세단을 향해 달려갔고 망설임 없이 뒷좌석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차 안의 공기는 밖과는 전혀 다르게 쾌적하고 따뜻했으며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고급스러운 우디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빗물에 흠뻑 젖은 몸을 가죽 시트 위로 던지다시피 밀어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그냥 출발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차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옆자리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택시기사가 아닌 마치 조각상처럼 차가운 인상을 가진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핏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난입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는 서윤을 무감각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민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윤의 얼굴에 꽂히자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으며 마치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수행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봐요,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내리지 못해요. 비서의 호통에도 서윤은 차문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지금 내리면 저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서윤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녀의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창백했다. 민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자신의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시트가 그녀의 젖은 옷 때문에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것을 추구하는 그에게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불쾌함이었다. 그때 차창 밖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서너 명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서윤이 탄 차를 발견하고는 거칠게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야, 한서윤, 당장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차창 밖의 소음이 방음유리 너머로 둔탁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의 살기 등등한 기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대표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찰을 부를까요? 민혁은 창밖의 사내들을 한번,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려는 눈빛을 한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살아남겠다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도끼서린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 눈빛에서 묘한 흥미를 느꼈다. 자신의 인생에 끼어들려 하는 수많은 여자들과는 달리 이 여자는 자신을 남자가 아닌 유일한 탈출구로만 보고 있었다. 민혁은 태블릿 PC를 덮으며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출발해, 김 실장. 비서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으나 곧바로 민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엑셀을 밟았다.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부드럽게 그러나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갔다. 창문을 두드리던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출발의 중심을 잃고 뒤로 나동그라졌고 백미러 속에서 그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차 안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린 듯 몸을 떨었고 자신이 저지른 무모한 짓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차, 내부와 옆에 앉은 남자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뒤늦게 인식하며 자신이 평범한 차에 탄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다음 사거리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민혁은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은혜라, 주제 파악을 못하는군. 민혁의 차가운 음성에 서윤은 움찔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내 차에 흙발로 뛰어들어 시트를 망쳐놓고 정체불명의 깡패들을 달고 온 여자를 그냥 보내줄 만큼 내가 한가해 보이나? 그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세탁비는 제가 어떻게든 변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 그녀의 말은 민혁의 웃음소리에 끊겼다. 민혁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다. 당신 몸값을 다 합쳐도 이 시트 한 장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수로 변상하겠다는 거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서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비참했다. 그때 민혁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짧게 통화하며 업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는 그가 평범한 부자가 아님을 짐작게 했다. 서윤은 이 남자가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경계심을 세웠다. 통화를 마친 민혁은 다시 서윤을 바라보며 흥미로운 제안을 던지듯 말했다. 갈 곳은 있나? 집으로 돌아가면 아까 그놈들에게 잡힐 텐데.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친구 집도 친척 집도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없었고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으며 주머니에는 현금 한 푼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민혁은 김 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본가로 간다. 서윤이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다. 네. 본가라니요? 저는 내려주신다고. 민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선택권은 없어. 지금 길바닥에 내리면 당신은 10분 안에 다시 잡혀갈 테고 내 차에 탄 이상 내 허락 없이는 못 내려. 민혁의 말은 단호했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녀가 돌아갈 곳은 지옥뿐이었다. 어쩌면 이 낯선 남자의 제안이 비록 위험해 보일지라도 지금 그녀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차는 한강을 건너 서울의 부촌으로 진입했고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서유는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정원과 화려한 조명에 압도되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고용인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나왔다. 민혁이 먼저 차에서 내리며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다. 내려, 더 이상 내 차를 더럽히지 말고.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느꼈지만 민혁의 등 뒤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차 안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로비 중앙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여인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비릿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어머, 미녀가, 이게 무슨 꼴이니? 웬 거짓골을 한 계집애를 집안에 들이는 거야? 중년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혁의 계모인 최 여사였다. 민혁은 익숙한 듯 무시하며 고용인에게 서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최 여사를 향해 차갑게 대꾸했다. 제 손님입니다. 신경 끄시죠. 민혁의 태도에 최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윤은 이 거대한 저택과 살얼음판 같은 가족 관계, 그리고 자신을 멋대로 데려온 이 오만한 남자 사이에서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욕실로 안내받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며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가 몰려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기회를 어떻게든 이용하겠다고. 목욕을 마치고 고용인이 준비해준 심플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서유는 다시 거실로 안내되었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는 서윤을 보자 그의 눈빛이 순간 이체를 띄었다. 흙탕물과 빗물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혹적이고 기품이 있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에게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앉아, 이제 계산을 해야지. 민혁의 말에 서윤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이거나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당돌한 그녀의 대답에 민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양심이라 그런 건 사치일 텐데.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서윤 앞으로 밀었다.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할 여자가 필요해. 내 재산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여자 말이야. 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은 잃을 게 없고 나는 얻어야 할 게 있어. 1년이야. 1년 동안 내 안에 연기를 해. 그럼 당신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지. 서윤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50억 원, 계약금으로 적힌 금액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닌 악마와의 거래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늙은 회장의 놀이개가 되느니 차라리 잊젊고 오만한 남자의 가짜 아내가 되어 힘을 기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추고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과 시선을 마주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서윤의 말에 민혁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빚만 갚아주는 걸로는 부족해요. 제 어머니를 안전한 병원으로 옮겨주시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경호해 주세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딜, 거래 성립이야. 그는 펜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서명임을 직감하면서 아침 햇살이 육중한 암막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한서윤의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무거운 눈을 힘겹게 뜨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그녀가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침실이었다. 마치 유럽 왕실의 침실을 옮겨놓은 듯한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현실감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침대 옆 협탁에는 그녀가 입고 왔던 찢어진 옷 대신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실내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제복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대표님께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서윤은 그녀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가며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돈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부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강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어젯밤과 다를 바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세팅된 안드로이드 같았다. 서윤이 다가가자 그는 신문을 접어 옆에 내려놓으며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아침은 먹고 시작하지. 서윤은 배가 고팠지만 음식에 손을 댈 기분이 아니었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혁의 앞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그 제안이 술김에 한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서류 봉투에는 법무법인 태산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혁은 우아한 동작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밤새 도망치지 않은 걸 보니 계약할 마음이 굳어진 모양이군. 현명한 선택이야.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안에 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민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내려놓고는 서류 봉투를 서윤 쪽으로 미끄러뜨렸다. 읽어봐. 거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의무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서윤은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내 들었고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숫자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계약금 50억 원, 그리고 1년 후 이혼 시 위자료 450억 원, 지급, 도합 5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거래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조항들은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갑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대외적인 행사에는 반드시 동행하며 완벽한 부부로 연기한다. 을의 가족 문제는 갑의 허락 없이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과의 신체적 접촉은 갑이 원할 때만 허용된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들어 민혁을 노려보았다. 신체적 접촉이라니요. 이건 마치 저를 창녀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착각하지 마. 난 당신을 안을 생각이 없어. 다만 내 아내라는 자리는 대외적으로 완벽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쇼윈도 부부로서의 스킨십은 불가피하다는 뜻이야. 그의 말투에는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만 존재할 뿐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자신을 철저히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고 그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었다.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유언장에 명시된 30대 이전의 가정을 꾸려야만 그룹 경영권을 온전히 승계받을 수 있다는 조항. 그것이 그가 급하게 아내를 구하는 진짜 이유였다.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왜 하필 저죠? 돈만 주면
저보다 훨씬 조건 좋고 말 잘 듣는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요. 민혁은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배경 좋은 여자들은 뒤가 구려 그들의 집안이 내 경영권에 간섭하려 들 테니까.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어. 오직 내 힘에 의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여자. 그게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그의 말에 서유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반박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서윤의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액정에는 사채업자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민혁은 턱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곧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야, 이년아, 도망치면 끝일 줄 알았어? 내 애미 병실에 애들 풀어놨다. 지금 당장 안 튀어오면 산소호흡기 떼버린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안 돼요.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곧 갈게요. 돈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뚜뚜거리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식당을 채웠다. 서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야 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빚을 갚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그 병원에서 빼내주세요.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 서윤에게 건넸다. 서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결해주지.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고 그 글씨는 마치 혈서처럼 비장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펜을 내려놓자마자 민혁은 곧바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처리해. 한서윤 씨의 모든 채무 변제하고 어머니는 VIP 병동으로 이송해. 그리고 그 병원에 얼씬거리는 쥐새끼들은 싹 다 정리해. 민혁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서윤의 휴대전화로 빚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고 병원에서도 어머니가 안전하게 이송 중이라는 연락이 왔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민혁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몇 년을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했던 지옥 같은 문제들이 이 남자의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 버린 것이다. 돈과 권력의 힘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다. 이제까지 할 일이 많아.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 단추를 잠갔다.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민혁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혼인신고하러. 법적으로 묶여야 내가 당신을 보호할 명분이 생기니까. 서윤은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현관을 나서자 어제 탔던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어제의 한서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오늘의 한서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한그룹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타이틀이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이 될 수도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구청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일사천리로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민혁과 서윤은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이 대리인을 통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민혁은 서류 처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서윤을 돌아보며 말했다.
축하해, 강서윤. 아니, 한서윤 씨. 이제 당신은 공식적으로 품절녀가 됐어. 그의 농담 같지 않은 농담에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시 차가 출발하자 민혁은 김 실장에게 백화점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서윤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오늘 저녁에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 그거지 같은 꼴로 내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잖아?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해. 서윤은 반박하려 했지만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의 액세서리로서 그에 걸맞은 광택을 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스타일리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인형처럼 다루어졌다. 수십 벌의 명품 드레스와 구두, 보석들이 그녀의 몸에 입혀졌다가 벗겨지기를 반복했고 민혁은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다. 화려한 옷과 짙은 화장으로 무장했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한서윤 그대로였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은 짙은 네이비 컬러의 우아한 원피스와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메이크업을 마친 서윤이 탈의실에서 나오자 민혁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잡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나쁘지 않군. 적어도 어디 가서 내 안목을 의심받지는 않겠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임을 서윤은 직감했다. 백화점을 나선 차는 다시 민혁의 본가로 향했다. 어제 밤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낮에 보는 강 회장의 저택은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다. 정문을 통과해 본관 건물까지 들어가는 길. 양옆으로 백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소나무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모습은 이곳이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심장부임을 보여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크고 단단했다. 서윤이 놀라 그를 쳐다보자 민혁은 정면을 응시하며 나지막하게 경고했다. 명심해,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전쟁이야. 내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틈만 나면 당신을 물어뜯으려 할 거야. 약한 모습 보이지 마. 내가 없는 곳에서도 당신은 강민혁의 아내답게 굴어야 해. 서윤은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돈 값은 할 테니까요. 저도 이제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그녀의 눈빛에서 도끼를 읽은 민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 눈빛이야. 마음에 들어. 그는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맞잡은 손에는 사랑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도련님, 사모님,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혁은 서윤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개 들어 당당하게 걸어. 서윤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거대한 거실의 한가운데 호랑이 굴의 주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진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서윤은 강민혁의 팔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 앤티크 가구들이 즐비한 넓은 거실 중앙에는 세 사람이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환영보다는 심판에 가까웠다. 중앙에 앉은 노신사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강 회장이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최 여사가 싸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왼쪽에는 빗딱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이복 동생 강민재가 있었다. 민혁은 서윤을 그들 앞에 세우고는 정중하지만 딱딱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인사드리시죠. 제 아내가 될 사람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버님, 저분은 최 여사님, 그리고 제 동생 민재입니다. 서윤은 배꼽에 손을 얹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고 발음은 정확했다. 그러나 최 여사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콧방귀를 뀌며 부채를 탁 소리 나게 접었다. 너그럽게? 지금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아나 보지? 빚쟁이한테 쫓기다 굴러들어온 주제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최 여사의 독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저급했다. 민재 역시 킥킥거리며 거들었다. 형, 취향 참 독특하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여자를 주워왔어? 뒷조사해보니까 가관이던데. 애비는 도박 중독의 빚더미, 딸은 그거 갚겠다고 여기저기 팔려 다닐 뻔했다며? 이런 여자가 우리 집안 문턱을 넘는다는 게 말이 돼? 아버지,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모욕적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윤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민혁이 나서서 제지하려 했으나 서윤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아 말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최 여사와 강민재를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제 배경이 보잘것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난을 부끄러워한 적은 있어도 제 인격을 헐값에 팔아 넘긴 적은 없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최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근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명문가는 사람을 출신이 아닌 예의와 품격으로 대한다고 배웠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에게 험담부터 늘어놓는 것이 이 집안의 가풍이라면 제가 배워온 예절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당황스럽군요. 그녀의 당돌한 반격에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야. 최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찻잔을 집어 던지려 하자 강 회장의 굵직한 기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만들 해라. 강 회장의 한마디에 최 여사는 멈칫하며 찻잔을 내려놓았고 민재도 입을 다물었다. 강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깡다구 하나는 있구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민혁이 내 놈이 기어이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니 어쩌겠나. 강 회장은 손을 들어 민혁을 가리켰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결혼은 네가 그룹을 승계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해. 만약 이 아이가 집안에 누를 끼치거나 제 역할을 못 해낸다면 그땐 가차없이 내칠 것이다. 알겠나?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강 회장은 피곤하다는 듯 손을 저으며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고 최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서윤을 노려보며 따라 들어갔다. 거실에 남은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혁에게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형, 축하해. 드디어 원하던 방패를 얻었네? 근데 조심해. 방패가 너무 얇아서 금방 뚫릴 것 같은데. 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다. 형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여기서 얼마나 버티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겠네. 잘해봐요. 민재는 휘파람을 불며 2층으로 올라갔다. 모두가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휘청거리는 그녀를 민혁이 단단히 부축했다. 괜찮나? 서유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하네요. 드라마에서 보면 물세례 정도는 기본이던데. 그녀의 농담에 민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생각보다 강심장이군. 아까 그 여사님 면전에 대고 가풍 운운할 때는 나도 놀랐어. 두 사람은 3층에 위치한 민혁의 침실로 향했다. 그곳은 민혁의 개인 공간으로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던하고 차가운 인테리어의 넓은 방이 나타났다. 킹사이즈 침대 하나와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업무용 데스크가 전부였다. 민혁은 넥타이를 풀며 서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야 해. 각방을 쓰면 의심을 살 테니까. 서윤은 거대한 침대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 침대에서 같이 자라는 말씀인가요? 계약서에는 신체 접촉은 없다고. 민혁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소파를 가리켰다. 걱정 마. 난 잠기가 밝고 예민해서 누가 옆에 있으면 못 자. 내가 소파에서 잘 테니 당신은 침대를 써. 서유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얹혀 사는 입장인데 어떻게 주인분을 소파로 내몰아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민혁은 넥타이를 탁자에 던져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시끄러워. 내 방에서는 내 법을 따라. 그리고 당신이 감기에 걸려 골골대면 내일 예정된 부부 동반 모임에 차질이 생겨. 그건 계약 위반이야. 알겠어? 그의 논리적인 반박에 서유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히 쓰겠습니다. 서유는 쭈뼛거리며 침대 한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민혁은 샤워 가운을 챙겨 욕실로 들어가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서재 책상 위에는 절대 손대지 마. 업무상 기밀이 많아. 그리고 옷장 왼쪽은 내가 쓰고 오른쪽은 당신이 써. 욕실은 내가 아침 6시에 쓰니까 그 시간은 피해주고. 그는 마치 기계처럼 규칙들을 나열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들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자 서유는 그제야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침대 위로 쓰러졌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루 전만 해도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저택에 누워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함은 신기루와 같아서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자신은 그저 1년짜리 시한부 신데렐라일 뿐이라는 것을. 잠시 후 민혁이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털며 나왔다. 그는 간편한 라운지웨어 차림이었는데 수트를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날카로운 섹시함이 풍겼다. 서유는 황급히 일어나 자세를 고쳐 앉았다. 민혁은 와인 셀러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2잔을 따랐다. 한 잔에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건 건배의 제의야. 동업자로서. 서유는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받아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찰랑거렸다. 건배. 두 사람의 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민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까 식구들 앞에서 했던 말 인상적이었어. 단순히 내 돈을 보고 달려든 여자는 아니라는 걸 증명했군. 서윤은 와인의 쌉싸름한 맛을 느끼며 대답했다. 500억 원의 가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받은 만큼은 반드시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민혁은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길게 누우며 팔베개를 했다. 기대하겠어.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거야. 내일 저녁 파티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야. 거기서 당신을 씹어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릴 텐데
오늘처럼만 해. 그러면 1년 뒤에 웃으면서 보내주지. 서윤은 침대 헤드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다. 걱정 마세요. 전 잡초처럼 자라서 밟힐수록 더 질겨지거든요. 불이 꺼지고 방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는 어제와 달리 평화롭게 느껴졌다. 서윤은 낯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소파 쪽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미동도 없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차가워 보이지만 의외로 신사적인 남자. 서윤은 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알람 소리보다 일찍 눈을 떴다. 습관처럼 일찍 일어난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민혁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욕실로 향했다. 간단히 씻고 나온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어제 스타일리스트가 챙겨준 옷들 중 가장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트위드 투피스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자, 한서윤, 오늘도 전투 시작이야. 그녀가 1층으로 내려가자 주방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윤은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요? 고용인들은 기겁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미소 지으며 행주를 집어들었다. 괜찮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불편해서요. 컵이라도 닦을게요. 그때 뒤에서 민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서윤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민혁이 팔짱을 낀 채 문가에 서 있었다. 사모님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용인들이 불편해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민폐야. 나와. 그의 지적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서윤은 머쓱해하며 행주를 내려놓고 주방을 나왔다. 식탁에 앉은 민혁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은 회사에 같이 출근할 거야. 내 비서실에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출근이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죠? 민혁은 시선을 태블릿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내 비서로 위장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아니, 정확히는 나를 감시하는 놈들을 감시해. 당신 눈치가 빠르니까 쥐새끼들 잡는 데는 제격일 것 같아서. 이것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민혁은 그녀를 집안의 장식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장에 데리고 나가 직접 칼을 쥐어주려는 것이었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인정받고 싶다는 승부욕이었다. 알겠습니다. 출근 준비는 이미 완벽합니다. 서윤의 당찬 대답에 민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대한그룹 본사의 최상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야 했고, 이는 그가 취임한 이래 가장 긴 공백이었다. 그는 출국 직전 서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민혁은 서윤에게 검은색 카드를 하나 건넸다. 이건 내 마스터키야. 회사 내부 인트라넷의 모든 보안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있지.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내가 없는 동안 쥐새끼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야. 그들은 내가 자리에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지만 호랑이가 굴을 비우면 여우가 왕 노릇을 하려 드는 법이니까. 특히 최상무, 그 여우를 조심해. 내 새어머니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인간이야. 서윤은 카드를 받아들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제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릴게요. 민혁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평소답지 않게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믿지, 다녀올게. 그 짧은 접촉이 남긴 온기가 채가 시기도 전에 민혁은 수행원들과 함께 공항으로 떠났고 서유는 거대한 제국에 홀로 남겨진 파수꾼이 되었다. 민혁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려했던 사태가 터졌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대한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원인은 대한그룹이 사활을 걸고 준비해온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 미르의 입찰 정보가 경쟁사의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찌라시 때문이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속보로 내보냈고 회사 로비는 몰려든 기자들과 주주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유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보고를 받으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감사팀 직원 10여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민혁이 경계하라고 했던 최상무가 비릿한 미소를 띠면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한서윤 씨,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내부 감사에 회부합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다.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응시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거 없는 모함은 명예훼손입니다. 최상무는 콧방귀를 뀌며 손짓했다. 근거? 여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소리야. 얘들아, 저 여자 가방이랑 책상 샅샅이 뒤져. 감사팀 직원들이 서윤의 저지를 무시하고 그녀의 개인 물품을 거칠게 쏟아부었다. 립스틱, 수첩, 지갑 등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곧이어 한 직원이 서윤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상무님, 나왔습니다. 대외비 마크가 찍힌 USB입니다. 최 상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USB를 낚아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 봐. 민혁이가 데려온 여자가 알고 보니 회사 기밀을 팔아먹는 꽃뱀이었군. 서유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최 상무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당장 이 여자를 지하 조사실로 끌고 가. 그리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민혁이가 없는 틈을 타 회사를 말아먹으려 한 책임을 물어야겠어. 경호원들이 서윤의 양팔을 잡으려 다가왔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비상한 회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끌려가면 끝이다. 조작된 증거는 사실이 되고 민혁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자신은 다시 그 지옥 같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서윤은 팔을 억세게 뿌리치며 날카롭게 외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난 강민혁 대표의 아내이자 이 그룹의 일원이야. 감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경호원들이 멈칫했다. 최 상무가 헛웃음을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아내, 곧 쫓겨날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아내, 타령이야? 좋아, 발악해봐. 어차피 1시간 뒤 이사회에서 내 목은 날아갈 테니까. 최 상무는 씩씩거리며 사무실을 나갔고 서유는 사실상 감금 상태로 사무실에 남겨졌다. 감사팀 직원들이 문 밖을 지키고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다. 시간은 1시간. 그 안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범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민혁이 주고 간 마스터키 카드를 컴퓨터 리더기에 삽입했다. 화면에 액세스 그랜티드 접근 허용이라는 문구가 뜨자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곧바로 사내 서버로그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생계를 위해 회계사무소와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숫자와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법을 뼈저리게 익혔었다. 그 재능이 지금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유출된 시간은 어젯밤 11시. 서윤은 그 시간대 보안실 CCTV 기록과 서버 접속 IP를 대조했다. 예상대로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접속 IP가 수상했다. 사내망이 아닌 외부 우회 IP, 그것도 해외 서버를 경유한 흔적이었다. 서윤은 복잡한 암호화 코드를 역추적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놀렸다. 초조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모니터를 뚫을 기세였다. 드디어 그녀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데이터 패킷의 끝자락에 묻어있는 디지털 지문. 그것은 최 상무가 관리하는 비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 주소와 일치했다. 멍청한 놈들, 꼬리를 너무 길게 남겼어. 서윤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대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강민재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고, 최 상무는 서윤의 범죄 사실을 브리핑하며 침을 튀기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로 한서윤을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사권자인 강민혁 대표에게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 사진들이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봉을 들었다. 그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안건을 통과시키겠.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서윤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제지하려다 실패한 경호원들이 엉거주춤 서 있었다. 서윤은 흐트러짐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민재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 상무의 마이크를 뺏어 들었다. 이견 있습니다. 그리고 진범은 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메인 컴퓨터에 연결하고 스크린을 띄웠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르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된 경로의 역추적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로그 기록과 함께 붉은색 선이 지구 반대편을 돌아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연결되는 그래픽이 나타났다. 최 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서윤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좌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제 아이디가 도용된 시각, 저는 자택에 머물고 있었음이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실제 데이터가 전송된 최종 수신지는 바로 이 회의실에 계신 누군가의 차명 계좌가 관리되는 IP입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상무를 쏘아보았다. 최용수 상무님, 바하마 군도에 있는 블루오션 홀딩스가 본인 소유라는 걸 부인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다. 블루오션 홀딩스는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입금받은 내역이 고스란히 화면에 떠 있었다. 최 상무는 덜덜 떨며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어디서 가짜를 만들어 와서. 조작인지 아닌지는 금융감독원에 의뢰하면 바로 나오겠죠. 하지만 상무님 개인 이메일에서 경쟁사 임원과 주고받은 작업 완료 메일까지 조작이라고 하시진 않겠죠? 서윤이 띄운 마지막 화면은 최 상무의 변명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결정타였다. 이 사진들은 경악하며 최 상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최 상무를 노려보았다. 최 상무, 이게 사실입니까? 감히 회사를 배신해? 꼬리 자르기였다. 서윤은 민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지금은 최 상무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최 상무는 억울하다는 듯 민재를 쳐다봤지만 민재의 싸늘한 눈빛을 읽고는 털썩 주저앉았다.
서윤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이 사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해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제 결백과 강민혁 대표님의 무관함은 증명되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의 썩은 살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서윤에 대한 감탄과 최 상무에 대한 성토로 뒤덮였다. 서윤이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격을 짚어야 했다.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해냈다는 벅찬 성취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단순한 민혁의 아내가 아닌 능력 있는 전략가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다. 그때 주머니 속에 전화기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남편, 뉴욕에 있는 민혁이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민혁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식 들었어. 최 상무를 완벽하게 보냈다면서. 이사회장을 뒤집어 놓은 솜씨가 제법이라던데. 서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준 마스터키 덕분이죠. 그리고 밥값은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500억 원짜리 아내인데 이 정도 AS는 기본이죠. 민혁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기대 이상이야. 당신을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 같군. 지금 당장 돌아가서 안아주고 싶을 만큼.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의 칭찬에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서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다. 돌아오시면 보너스나 챙겨주세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윤은 뜨거워진 볼을 손등으로 식혔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쫓겨나면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최 상무와 자신의 장기말을 잃고 분노한 민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최 여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서윤은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지만 저 멀리서 더 큰 태풍이 몰려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서윤은 퇴근길에 낯선 차량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 승합차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가 탄 차를 집요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민혁이 붙여준 경호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꼬리가 붙었습니다. 따돌리겠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차가 급격하게 속도를 높이며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경고였다. 네가 건드린 벌집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보여주겠다는 그들의 무언의 협박. 하지만 서윤은 두려움 대신 오기를 느꼈다. 덤벼볼 테면 덤벼봐.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먼 타국에 있는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증남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강민혁의 성공적인 뉴욕 투자 유치 소식은 이미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기에 그의 귀국은 마치 개선 장군의 귀환과도 같았다. 한서윤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게이트 가장 앞줄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긴장과 설렘으로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며칠 전 전화 통화 이후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미묘하게 변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선글라스를 낀 민혁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걸어 나오자 장내는 일순간 함성과 셔터 소리로 뒤덮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다. 망설임 없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끌어당기는 그의 돌발 행동에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기자들이 더 열광적으로 셔터를 눌러대자 민혁은 보란 듯이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귓가에 속삭였다.
완벽한 마중이군. 보고 싶었어. 내 공범자.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게 미소 지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여보라는 호칭에 민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묘한 만족감이 어린 표정으로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차에 오르자마자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다시금 두 사람만의 정적이 흘렀지만 그 공기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서로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끈적하고 밀도 높은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서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당신이 처리한 일들, 보고서로 다 읽었어. 최상무를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 줄은 몰랐는데, 칭찬인지 질책인지 모를 그의 말에 서윤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집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민혁은 피식 웃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보너스야. 뉴욕에서 당신 생각이 나서 샀어. 서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사파이어 브로치가 영롱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그녀의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물건이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냥 주시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선물 조항은 없었는데 민혁은 무심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아내가 싸구려를 하고 다니면 내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냥 받아둬.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혁의 귀국을 축하하는 소규모 연회가 저택 정원에서 열렸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서윤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최상무 사건을 해결한 그녀의 무용담은 아름아름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강민혁의 훌륭한 내조자이자 전략가로 다시 평가하고 있었다. 서윤은 우아한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며 능숙하게 사교계 데뷔를 치르고 있었다. 그때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가 서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뵙네요. 태성그룹 차남 박지훈입니다.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은 과거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인연이 있었다. 서윤은 반가움에 눈을 빛내며 인사를 나눴고 오랜만에 만난 편안한 상대와의 대화에 긴장이 풀린 듯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민혁 앞에서 보여주던 절제된 미소와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멀리서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민혁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들에게 고정되었다. 서윤이 다른 남자 앞에서 저렇게 무장해제된 표정으로 웃는 것을 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영역에 낯선 침입자가 들어온 것 같은 불쾌함. 민혁은 대화를 중단하고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시나 보군요. 제 아내가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보는데. 민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서늘한 냉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박지훈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강 대표님. 사모님과 대학 동문이라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윤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자신의 곁에 밀착시키며 박지훈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군요. 하지만 제 아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긴 대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혁은 서윤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테라스 구석으로 데려갔다. 서윤이 당황하며 그의 팔을 뿌리쳤다. 왜 이러세요? 오랜만에 만난 후배예요. 예의 없게 갑자기. 민혁은 서윤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으르렁거렸다. 웃지 마. 딴 놈 앞에서 그렇게 해프게 웃지 말라고. 당신은 강민혁의 아내야. 내 옆에서만 웃고 내 옆에서만 말해. 서유는 민혁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소유욕,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열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민혁 역시 자신이 내뱉은 말에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으나 물러서지 않고 서윤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명심해. 당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 기간 동안은 내 거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 시각, 저택의 별채에서는 은밀하고도 추악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혁의 계모인 최 여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일장에서 서윤을 사려 했던 늙은 회장, 왕 회장의 비서가 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이를 갈며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 계집애 때문에 내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날 판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년을 치워버려야 해. 왕 회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도망친 신부가 필요하고 여사님은 눈의 가시가 사라지길 원하시니 이해관계가 일치하는군요. 하지만 강민혁이 버티고 있는 한 그 여자를 건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최 여사의 눈이 번득였다. 조력자? 그 여자를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약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 여자의 어미지. 최 여사와 왕 회장은 서윤을 무너뜨리고 민혁에게 치명타를 입힐 계획을 세웠다. 서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인질로 삼아 그녀를 배신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에 눈멀기 시작한 민혁을 파멸시키고 서윤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악마의 계약을 맺으며 비릿한 웃음을 나누었다. 파티가 끝나고 늦은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다. 테라스에서 있었던 민혁과의 일, 그리고 그가 보여준 뜨거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나도 그를?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베개 밑에 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구나, 서윤아. 잘 지냈니? 의부사버지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원하는 게 뭐야? 돈은 다 줬잖아. 의부사버지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돈은 받았지. 근데 왕 회장님이 널 너무 그리워하셔서 말이야. 그리고 네 엄마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하더구나.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 섞인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오지 마. 함정이야. 읍.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엄마, 당신들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진정해. 아직은 손가락 하나 안 됐으니까. 하지만 네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놈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다. 민혁이 널 꽤 아끼는 모양이더군. 내일 모레 있을 인천 신도시 개발 입찰의 최종 입찰가 그걸 알아와.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강민혁에게 알리면 네 엄마 장례식부터 치르게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뚜, 뚜, 뚜. 적막한 방 안에 서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납치되었다. 그리고 놈들이 원하는 건 민혁이 사활을 걸고 준비한 프로젝트의 기밀이었다. 민혁을 배신하고 어머니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희생시키고 민혁을 지킬 것인가? 잔인한 운명의 저울이 그녀 앞에 놓였다.
서유는 소파에서 잠든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 모르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오늘 밤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질투, 그리고 선물까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야 한다는 사실에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그녀의 눈물 위로 민혁이 선물한 사파이어 브로치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중사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민혁의 서재는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는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잠옷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믿고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누르며 죄책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삑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민혁이 몇 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인천 신도시 개발 입찰 서류가 담긴 USB가 놓여 있었다. 서유는 USB를 집어들었지만 차마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이것을 넘기는 순간 민혁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를 배신한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놈들의 소나기에 잡혀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억누르며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USB를 챙긴 뒤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빼서 금고 안에 USB가 있던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을 찢어 떨리는 필체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게 내 목적이었어요. 거짓된 고백이 적힌 종이를 반지가 놓인 금고 안에 밀어넣으며 서유는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것은 민혁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가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배려이자 잔인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서재를 빠져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의 뒷문을 향해 달렸다. 새벽 3시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유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놈들이 시키는 대로 USB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이 USB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미끼일 뿐 그녀에게는 놈들을 일망타진하고 민혁의 것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 안쪽 깊숙한 곳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며 각오를 다졌다. 내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과 엄마는 반드시 지킬 거야. 한편 저택에서는 민혁이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으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시트의 감촉뿐이었다. 서윤, 그는 나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욕실에도 드레스룸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 민혁은 곧바로 서재로 달려갔다. 열려있는 금고문과 텅 빈 USB 보관함, 그리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결혼 반지와 쪽지를 발견한 순간 민혁의 표정은 무섭게 일그러졌다.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다고? 민혁은 쪽지를 구겨쥐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는 말이 이런 것인가.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 자신을 향해 짓던 수줍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돈을 위해 연기한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민혁은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책상 위의 스탠드를 벽으로 집어 던졌고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던 민혁의 시선이 금고 구석에 놓인 작은 물건에 꽂혔다.
그것은 서윤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로켓 목걸이였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두고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돈을 챙겨 도망치는 여자가 가장 소중한 물건을 버리고 간다? 민혁의 이성은 차갑게 식으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민혁은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한서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확인해. 1분 안에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김 실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민혁의 불길한 예감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대표님, 병실이 비어 있습니다. 새벽 1시경에 간호사로 위장한 사람들이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나갔다고 합니다. CCTV 확인 결과 납치가 확실합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윤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협박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홀로 적진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민혁은 구겨진 쪽지를 다시 펴보았다. 미안해요라는 글자 위로 번져 있는 눈물 자국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민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보 같은 여자,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널 지켜줄 수 있는데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민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김 실장에게 소리쳤다. 차량 대기시켜. 그리고 보안팀 전원 비상 소집해. 경찰청장한테도 연락하고 위치 추적팀 가동해. 서윤이 가져간 USB에는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민혁이 보안을 위해 심어둔 이중 장치였는데 그것이 지금 그녀의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다. 민혁은 재킷을 걸치며 다짐했다. 그 누구든 내 여자를 건드린 놈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서윤을 태운 택시는 인천의 한 폐쇄된 컨테이너 야적장에 멈춰섰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서윤이 내리자마자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나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은 거칠게 서윤의 몸을 수색해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그녀를 커다란 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창고 중앙에는 낡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의부사버지와 왕 회장의 비서가 보였다. 왔구나, 우리 효녀딸. 의부사버지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물건은 가져왔겠지? 서윤은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부터 보여줘. 그러지 않으면 물건은 없어. 그녀의 당찬 태도에 의부사버지는 킬킬거리며 손짓을 했다. 그러자 창고 구석의 어둠 속에서 의자에 묶여 입에 재갈이 물린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났다. 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서윤이 달려가려 했지만 사내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물건부터 내놔. 왕 회장의 비서가 차갑게 말했다. 서윤은 품에서 USB를 꺼내 들었다. 풀어줘. 엄마를 안전하게 내보내면 그때 줄게. 의부사버지는 서윤의 손에서 USB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비웃었다. 순진하긴 우리가 널 곱게 보내줄 것 같으냐? 그는 곧바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해 내용을 확인했다. 파일이 열리고 입찰 정보가 화면에 뜨자 놈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군. 이걸로 이번 입찰은 우리 회장님 차지야. 비서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의부사버지는 서윤에게 다가와 뺨을 톡톡 쳤다. 수고했다. 하지만 말이야, 비밀은 지켜져야 하거든. 너랑 내 엄마가 살아서 나가면 우리가 곤란해지지 않겠어?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 강민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오는 거 다 알고 있어. 허세 부리지 마. 넌 그놈을 배신하고 도망친 거야. 그놈은 지금쯤 널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을걸. 의부사버지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자 사내들이 서윤과 어머니를 포위하며 좁혀왔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녹슨 파이프뿐이었다. 그녀는 파이프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겨누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시각 민혁의 차는 빗길을 뚫고 야적장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민혁은 태블릿 화면에 표시된 붉은 점을 응시하며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도착까지 3분. 현장 진입하면 저항하는 놈들은 모조리 제압해 생사는 묻지 않겠다. 단 서윤 씨와 어머니는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선 안 돼.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창고 안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내 중 하나가 서윤의 파이프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거 꽤 반반한데? 그냥 죽이기엔 아까운데 형님들 먼저 즐기시고 제가 처리할까요? 놈들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서윤은 치욕감과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민혁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해요.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차에 받쳐 날아갔다. 먼지와 파편이 튀는 사이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놈들의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의 놈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차문이 열리고 민혁이 내렸다. 빗물에 젖은 수트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 나오는 그의 손에는 묵직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누구냐? 의부사버지가 소리치기도 전에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 서윤을 잡고 있던 사내의 다리가 꺾이며 비명을 질렀다. 민혁은 서늘한 눈빛으로 창고 안을 둘러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내에게서 그 더러운 손 치워. 그의 뒤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치며 순식간에 창고 안을 제압해 나갔다. 민혁아,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불렀다. 민혁은 놈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 채 시선은 서윤에게 고정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안도감과 애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왕 회장의 비서가 당황하여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김 실장이 이끄는 별동대가 퇴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상황이 역전되자 의부사버지는 재빨리 서윤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댔다. 다 비켜. 안 그러면 이 늙은이 목을 그어버리겠어. 강민혁, 내 놈도 총 버려. 서윤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엄마. 민혁은 멈칫하며 총을 내리는 신용을 했다. 진정해. 원하는 게 돈인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칼 내려놔. 민혁은 천천히 다가가며 놈의 시선을 끌었다. 놈이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이 민혁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서윤과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것은 신호였다. 민혁이 돈 가방을 던지는 신용을 하며 놈의 시선을 아래로 유도하자마자 서윤이 몸을 날려 의부사버지의 팔을 물어뜯었다. 으악. 놈이 비명을 지르며 흉기를 놓치는 순간 민혁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놈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부사버지는 나가 떨어졌고 민혁은 쓰러진 놈을 짓밟으며 억눌려왔던 분노를 폭발시켰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경호원들이 놈들을 포박하여 끌고 나갔고 서윤은 밧줄이 풀린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함께 울었다. 아니야, 우리 딸 고생했다. 엄마는 괜찮아.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 모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며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손이 서윤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못 믿고 혼자 감당하려 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혁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서윤은 민혁의 품에 안기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다칠까봐 그랬어요. 당신이 힘들게 지켜온 것들을 나 때문에 잃게 할 순 없었어요. 민혁은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다. 당신이 없으면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한테는 당신이 전부야, 이제.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다. 계약이나 조건이 아닌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려는 진정한 사랑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민혁은 서윤을 부축해 일으키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에 끌려가는 놈들을 바라보았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최 여사, 그리고 왕 회장, 기다려라. 내 여자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피눈물로 갚아줄 테니까. 민혁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증바이.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검은 차량. 행렬이 왕 회장의 비밀 별장과 강민혁의 본가를 향해 동시에 질주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마친 한서윤은 링거를 맞아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민혁의 차에 올랐다. 그녀의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고 손목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쉬라고 했잖아.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한다고. 민혁의 걱정 어린 타박에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시작을 제가 했으니 끝도 제가 맺어야죠.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민혁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약속했다. 그래, 같이 가자. 오늘 밤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VIP석에서 관람하게 해줄게. 같은 시각 왕 회장의 별장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최 여사와 왕 회장, 그리고 강민재는 서윤에게서 뺏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인천 신도시 개발권은 따놓은 당상이야. 강민혁 그놈, 내일 아침이면 빈 껍데기만 남은 회사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겠지. 최 여사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비릿하게 웃었다. 왕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파일을 클릭했다. 인천, 신도시, 최종, 입찰한 덤 이스에.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입찰 서류 대신 화면에는 시뻘건 경고창과 함께 섬뜩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SYSTM 하켓, 데이터 전송 중, 3, 2, 1. 당황한 왕 회장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꺼, 당장 꺼. 그러나 이미 늦었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 금융감독원, 검찰청, 언론사라는 문구가 떴고, 곧이어 스피커에서는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1시간 전 창고에서 의부사버지가 떠들었던 납치 공모와 최 여사의 사주 내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윤은 애초에 USB에 입찰 정보를 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이 과거 보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두었던 미끼 파일을 심어두었고 그 파일이 실행되는 순간
해당 컴퓨터의 모든 불법 거래 장부와 위치 정보가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세팅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창고에서 시간을 끌며 노트북 연결을 유도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이 망할 년이.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순간 쾅 하고 별장의 현관문이 박살나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쏠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거실로 민혁과 서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민혁은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듯 여유로운 태도로 소파에 앉아 사색이 된 최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아니 최 여사님, 파티는 즐거우셨습니까? 민혁의 조소에 최 여사는 부들부들 떨며 악을 썼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이 집안의 안주인이야. 민혁은 차갑게 응수했다. 안주인? 당신은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납치 사주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긴 말 필요 없고 가서 조사나 받으시죠. 수사관들이 최 여사와 왕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민재는 구석에서 벌벌 떨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다. 서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의부사버지를 불러세웠다. 그는 서윤의 눈을 피하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의 앞에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랬지.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이제 당신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참아봐. 그 감옥이 당신의 영원한 집이 될 테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최 여사는 발악하며 끌려나갔고 왕 회장은 지병을 핑계로 쓰러지는 척 쇼를 했지만 얄짤없이 연행되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구석에 몰려있던 강민재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과도를 집어들었다. 이성을 잃은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강민혁, 너만 없으면 다 내 거야. 민재는 괴성을 지르며 민혁을 향해 돌진했다. 민혁은 수사관과 대화를 나누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고 거리는 불과 3미터였다. 민혁 씨, 위험해요. 찰나의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서윤이 민혁의 앞을 막아서며 그를 밀쳐냈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서윤의 하얀 블라우스 복부 쪽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서윤아, 민혁의 절규가 별장을 뒤흔들었다. 칼에 찔린 서윤이 힘없이 쓰러지자 민혁은 그녀를 받아 안으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민재를 제압하고 테이저건을 쏘았지만 민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피를 흘리며 창백해져가는 서윤의 얼굴뿐이었다. 민혁의 손이 덜덜 떨리며 그녀의 상처를 눌렀지만 붉은 피는 멈추지 않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한서윤, 눈 감지 마. 평소 냉철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강민혁이 아이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서윤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민혁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며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바보야, 말을 하지 마.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민혁이 짐승처럼 포효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지난 1년, 아니 불과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의 첫 만남, 차가웠던 계약,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던 순간들. 그녀는 자신이 민혁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한서윤, 으아악. 민혁의 처절한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서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권력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여자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찢어발겼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서윤을 들것에 실었고 민혁은 피 묻은 손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구급차에 동승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민혁은 서윤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기도했다. 신이 있다면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여자만은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고 문이 닫히자 민혁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의 흰 셔츠는 서윤의 피로 붉게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했다. 뉴스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대한그룹 일가의 추악한 민낯, 청부 납치, 그리고 재벌 2세의 살인 미수 사건은 연일 특종으로 보도되었다. 최 여사와 강민재, 왕 회장은 구속되었고 그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여론은 피해자인 민혁과 서윤에게 동정표를 던졌고 특히 남편을 구하려다 칼에 맞은 서윤의 이야기는 현대판 열려라 불리며 전 국민을 울렸다. 하지만 민혁에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회사 일도 전면 중단한 채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서윤은 장기가 손상되어 대수술을 받았고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밥도 잠도 거부했다.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고 눈이 퀭해진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4일째 되는 날 밤 기적처럼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갔다. 민혁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다. 고비 넘겼습니다. 이제 깨어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일주일 뒤 서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민혁은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잠든 민혁의 야윈 얼굴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자 민혁이 놀라 눈을 떴다. 서윤아,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서윤은 목이 말라 쉰 소리로 작게 속삭였다. 못생겨졌네요, 우리 남편. 그 농담에 민혁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다시는 너 혼자 위험하게 두지 않을 거야. 민혁은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드디어 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나의 진짜 가족을 찾았노라고. 악인들은 몰락했고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찢어버린 계약서, 그리고 진짜 부부로서의 새로운 시작.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투명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서울의 하늘은 시리도록 파랬고 나무잎들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 핏비린내가 아닌 젖은 낙엽 냄새와 은은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곁에 있는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과일 좀 먹어. 의사가 비타민 섭취가 중요하다고 했어. 강민혁이 어색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깎으며 말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손가락 하나로 수조원을 움직이는 남자가 과도로 사과,
껍질 하나를 끊어지지 않게 깎으려 끙끙대는 모습은 꽤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다. 서유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대표님, 사과 껍질이 거의 3분의 1은 날아간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깎을게요. 민혁은 짐짓 엄한 표정으로 과도를 뒤로 숨겼다. 안 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지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받아먹기나 해. 그는 삐뚤빼뚤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서윤의 입에 넣어주었다. 서윤은 그것을 오물오물 씹으며 달콤함을 느꼈다. 그것은 사과의 당도 때문만이 아니라 그 투박한 조각에 담긴 그의 진심 때문이었다. 지난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최 여사와 강민재, 왕 회장의 여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은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횡령, 불법 비자금 조성, 뇌물 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최 여사는 구치소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자멸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서윤의 의붓아버지는 감옥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서윤의 어머니는 민혁이 마련해준 조용한 요양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의붓아버지와의 친자관계 단절 소송 승소했대. 이제 법적으로도 당신은 그 사람과 아무런 관련 없는 남남이야. 민혁이 덤덤하게 전한 소식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그녀를 올가매던 족쇄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혁 씨. 서윤이 울먹이자 민혁은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퇴원하는 날 경원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기자들은 재벌가 수뇌보의 주인공들을 취재하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두툼한 코트를 입혀주고 선글라스를 씌워주며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그냥 내 손만 잡고 따라와. 병원 로비를 나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민혁은 한 팔로 서윤을 단단히 감싸 안아 보호하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 자체가 대답이었다. 나는 이 여자를 목숨 걸고 지킨다. 라는. 차는 다시 그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처음 이곳에 끌려오다시피 왔던 비오는 밤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고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퇴원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그들의 환대는 더 이상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고용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서윤을 서재로 불렀다. 그곳은 서윤이 거짓 배신을 연기하며 결혼 반지를 두고 갔던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였다. 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익숙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바로 두 사람이 처음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서윤은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설마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계약을 종료하자는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혁은 서류를 서윤 앞에 내려놓았다. 기억나? 제사조, 갑과 을은 1년 뒤 이혼하며 위자료를 지급한다. 민혁이 차분하게 조항을 읽어내려갔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기억나요. 민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서류를 양손으로 잡고 주저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찍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서윤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혁 씨, 지금 뭐 하는? 민혁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다시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따위 종이 쪼가리는 이제 필요 없어.
유효기간이 있는 결혼 따위 더 이상 안 해.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내 열었다. 그곳에는 서윤이 두고 갔던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훨씬 더 심플하지만 우아하게 빛나는 새로운 반지가 들어 있었다. 안쪽에는 이터니티 영원하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었다. 한서윤, 빚을 갚기 위해서도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도 아닌 그냥 강민혁이라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줘. 민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내 옆에서 평생 나를 감시해줘. 내가 딴 길로 새지 않게, 내가 오만해지지 않게, 그리고 내가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서윤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다. 거래도 아니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혁이 반지를 끼워주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조건?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당신 내조만 하는 사모님은 체질에 안 맞아요. 대한그룹 전략기획실장 자리 정식으로 제안해 주세요. 민혁은 멍하니 있다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서윤이 본 것 중 가장 밝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역시 내 아내답군. 좋아, 연봉 협상은 침대에서 하지. 민혁은 일어나 서윤을 번쩍 안아들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입을 맞추며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1년 후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턱시도를 입은 강민혁 회장과 짙은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 전무가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1년 전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데렐라 한서윤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당당한 눈빛과 여유로운 미소로 좌중을 압도하는 재계의 여제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지난 1년간 대한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을 주도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그녀를 낙하산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민혁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2인자였다. 민혁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틈만 나면 서윤의 허리를 감싸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등 아내 바보의 면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전무님, 이번 유럽 프로젝트 성공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경쟁사 회장이 다가와 덕담을 건네자 서윤은 우아하게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남편이 믿고 맡겨준 덕분이죠. 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제 아내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 말 잘 듣는 게 성공 비결입니다.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